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현대비평론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개강 첫 시간인데요. 한 학기 동안 현대비평론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강의 소개를 중심으로 첫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강의 계획서가 고려대학교 포털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보드에도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강의 계획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오늘 소개하는 강의 계획 이외에도 더 세부적인 공지사항들이 순차적으로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강의 계획서는 한 학기 강의 전반에 대해서 압축해서 요약하는 것이고요. 이제 세부적인 공지사항은 그것이 이제 과제물 공지일 수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지일 수도 있고 출석과 관련된 공지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세부 공지사항들이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수시로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공지사항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 블랙보드 공지사항으로 모든 공지사항이 전달되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그 공지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잘 확인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공지된 내용을 잘 확인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첫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 현대비평론 강의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개요입니다. 현대비평은 제 학문 간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통합학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국어국문학과 전공은 크게 세 가지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현대문학 이외에도 고전문학, 국어학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전공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는 현대문학을 지금 전공 과목으로 지금 현대문학 중에서도 또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희곡, 현대비평 등등 또 세부 장르로 나누어집니다. 이 현대비평론이라는 이 전공 수업은 현대문학 전공 중에서도 현대비평이라고 하는 세부 전공 분야에 속합니다. 특히 현대비평은 다른 세부 전공에 비해서 통합학문이라는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비평은 기본적으로 현대시나 현대소설을 혹은 현대희곡을 비평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평이라고 하는 이 활동에 혹은 지적 작업의 특성상 다른 학문, 이때 제 학문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이 되겠습니다. 인문학의 분야는 전통적으로 문사철로 대표되죠. 그래서 문학 이외에도 역사, 철학, 그죠? 인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문사철이 다 종합이 되어야 또 이 통합이 되어야 이 비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철학 공부가 부족하다, 나는 역사 공부가 부족하다. 그래도 비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이니까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제간이라는 것은 분과학문 혹은 세부전공 간 사이간자죠. 연구가 이 현대비평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통합학문이라는 뜻이나 학제간 연구라는 뜻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학제간 연구라는 용어 대신에 통섭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융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융합학문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그 뜻은, 속뜻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통합학문, 학제간 연구 혹은 융합학문. 그런데 보통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융합학문 하면 지금 우리가 현대 비평에 주로 다양한 인문학들, 문학과 역사와 철학 또는 뭐 정신분석학도 가능하고 사회학도 가능합니다. 지금 대체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융합은 인문학 내에서의 융합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융합학문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혹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이렇게 큰 학문 분과들을 가로지르는 혹은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학문을 융합학문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학제가는 인문학 내부에서 물론 현대 비평을 문학 비평을 하면서 자연과학적 지식이나 사회과학적 지식, 법학이든 그죠? 경제학이든 때로는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이런 지식 체계를 활용해서 문학 비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즘 소위 말하는 융합학문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특이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학문, 재학문이라고 할까요? 학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문학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철학, 역사학, 그 다음에 사회학, 심리학 등등 다양한 학문들이 뭐 심리학 안에서는 또 정신분석학이라는 또 특정한 학문도 있을 수 있고 사회학 중에서는 또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특정한 또 사회학이 있을 수 있죠. 마르크스주의는 사회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정확한 그 학문의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관점이 지금 문학과 주변 인접 학문의 관련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하고 현대문학 비평의 토대를 이루는 참고할 만한 참조점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학기 우리가 현대비평론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비평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론 분야와 실천 분야가 있습니다. 실천 분야에서 비평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비평문을 작성하고 평론을 써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시나, 현대시나 현대소설 작품을 대상으로 실제 비평을 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 부분이고 이론 부분은 조금 더 이론적으로 개념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크게 이론과 실천, 즉 이론 비평과 실제 비평이라는 두 분야 중에서 이론 비평에 해당됩니다. 실제 문학 작품을 평론해보는 그것은 또 다음 기회에 해보기로 하고 이번 학기 우리의 이 공부 분야는 현대 비평 중에서도 이론 비평에 속합니다. 실제 비평보다는요. 이런 이론 비평과 실제 비평은 상호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된 게 아니라 이론 비평을 잘 학습하면 실제 비평, 즉 문학 작품을 실제로 평론하고 비평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또 실제 비평을 잘하는 것은 이론 비평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론 비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목표인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학 비평과 주변 인적 학문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이론 비평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문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학문입니다.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학문이에요. 고대 서구 지식사에서 학문사에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거쳐서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요. 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수사학이 발달을 해서 한국과 일본에도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이 되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그 중에서도 논증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대 수사학 중에서 크게 문체의 수사학과 논증의 수사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현대 비평과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인접 학문으로 논증의 수사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한번 공부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분석 비평. 이것은 프로이트와 락강으로 대표되는 정신분석이라는 지식 체계를 현대 비평과 접목시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접목이라는 지금 단어를 내가 쓰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현대문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아닌 인접 학문 분야의 지식 체계를 혹은 학문 체계를 현대문학이라는 학문 체계와 접목시켜 보는 그 관점이 지금 이번 한 학기 내내 우리가 현대 비평론이라는 과목에서 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발트 벤자민이라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학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의 언어 철학, 발트 벤자민은 현대 철학과 현대 비평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철학자이자 비평가인데, 그가 영향을 준 분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매체 이론, 매체라고 하는 게 미디어죠. 현대 매체 이론에도 꽤 많은 영향을 줬어요. 영감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유명한 논문이죠. 사진과 영화로 대표되는 기술 복제로 이 예술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예술의 속성이 달라진다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현대 매체 이론, 미디어 이론의 상당히 원조에 해당되는 막대한 영향을 준 그런 이론이 되었죠. 그 이후에 뭐 많은 맥루한이라든지 키틀러라든지 많은 매체 이론가들이 등장해서 현대 매체 이론이 굉장히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벤자민은 그런데 지금 이제 매체 이론을 예를 들었지만 매체 이론뿐만 아니고 언어 철학, 그 다음에 문학 비평, 그리고 역사 철학 등등 다양한 분야에 상당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선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벤자민의 지금 소개했던 그런 이 다양한 이 분야들을 공부하는 것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벤자민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니까 논증의 수사학도 공부하고 정신분석 비평도 공부하고 이제 벤자민도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기본적인 언어 철학만 공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의 언어 철학. 그 다음에 이제 멜랑콜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울증인데,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현상으로도 지금 우리가 많이 목격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울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일종의 병리 현상이지만 어디와 어느 학문 분야에서부터 파생된 이론인가 하면 이건 정신분석에서 파생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의학 혹은 임상에서도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고, 또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그 영역을 임상이라 그럽니다. 의사들이 그죠? 우울증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 임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뿐만 아니고 문학과 예술에서 이 멜랑콜리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 정동이라는 용어를 요즘 쓰는데 감흥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혹은 정서, 이 번역이 상당히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번역인데요. 이 멜랑콜리도 일종의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에 속하죠. 그것이 이제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이 정신분석학에서 이 멜랑콜리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트 이후에 많은 또 연구자들이 이 인간의 이 멜랑콜리라는 현상이 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죠. 그것이 단순히 정신분석이나 임상적 치료의 차원뿐만 아니고 문학예술에도 이것이 상당한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멜랑콜리 담론에서는 이 인간의 멜랑콜리라고 하는 정서 혹은 감흥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어떻게 문학예술과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역시 이론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 이론적인 이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번 한 학기 내내 이제 이론 비평을 한다 그랬죠. 현대 비평 중에서도 이론 비평. 이제 실제 비평에도 이런 논정의 수사학이라든지 정신분석 비평이라든지 발터 베냐민의 언어 철학을 포함한 역사 철학, 미디어 이론, 혹은 문학 비평 이런 것들이 혹은 멜랑콜리 담론 이런 것들을 실제 비평을 할 때 한국의 현대 신화, 한국의 현대 소설을 자기가 비평을 쓰거나 평론을 쓰거나 혹은 논문을 쓸 때, 그죠? 연구자로서 논문을 쓸 때,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런 걸 쓸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라타니 고진의 비평입니다.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의 세계적인 문학 비평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그의 철학적 이론이나 문학 비평이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라타니 고진이 어떤 주장을 했고 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한국 문학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 이 가라타니 고진의 이 비평이 우리 한국에 영향을 준 것이 어느 정도 시기는 지났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가라타니 고진의 이론이 우리가 깊이 음미해보고 연구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국 문학이 이 가라타니 고진이 주장한 소위 말하는 근대문학의 정원입니다. 근대문학이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논문도 쓰고 비평도 쓰고 시 창작도 하고 소설 창작도 하고 있는데 가라타니 고진이 언젠가 일본에서도 근대문학이 끝났고 한국에서도 끝났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폭탄 선언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근대문학의 종언이라는 주장인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일본의 문학과 한국의 문학과 중국의 문학,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문학 비교 연구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혹은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아가지고는 뭡니까? 대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학문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걸 극복하든, 그죠? 어떻게 대결하든, 그죠? 대응하든, 아니면 그걸 수용하든, 받아들이는 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 어떤 태도를 취하든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종종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죠? 수용하든 비판하든, 그죠? 대응하든 대결하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죠? 그 다음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건 정확한 혹은 객관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은 아주 다양한 분야인데 그것이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하는 이유는 이 지금 주제들이, 이 테마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구에서도 현대 비평에서 최근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철 지나간 시대가 지나간 옛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생생한 현재적 이슈들을, 그죠? 현재적 논쟁점들을 공부하는 것이 더 생생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을 선택한 것이고요. 이 주제들은 이 교재로 선택한 이 책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주제 말고 더 많은 주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수록된 이 많은 주제들을 다 한 학기에 공부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학부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이 5개의 테마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 책에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더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학생들은 이 책에서 다른 테마들도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지금 소개했고요. 참고 도서도 김인환 교수의 비평의 원리, 그리고 이건 내가 번역한 것인데요. 고려대 출판부에서 이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승의 수사, 제임스 크로스화이트가 쓴 책이고 내가 번역한 고려대 출판부에서 나온 이승의 수사학입니다. 번역책인데 여기 수사학이죠. 이승의 수사학이라는 이 번역서는 아까 우리가 5개의 테마 중에서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테마 중에서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번역서입니다. 논증의 수사학. 그래서 참고 도서를 소개했고요. 이제 과제물인데 1차 과제와 2차 과제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범위까지의 내용, 학습 내용 중에서 1차 과제는 우선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1차 과제, 2차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순전히 과제물 전체가 다 자기 생각을 서술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독창적이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나름의 생각, 독창적인 생각을 펼치기가 조금 준비가 필요하니까 학습 단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요약 분량을 더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은 조금 더 붙이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량은 A4 5매이지만 그 중에서 자기 생각은 5매 중에 1매만 자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과제물 전체 분량은 5장 이상도 가능합니다. 최소 기준이 5장입니다. 그 중에 5장 중에서 한 장은 자기 생각, 자기 나름의 뭔가 생각이나 의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분량을 많이 해도 무방합니다. 자기 생각을 더 많이 써도 된다는 겁니다. 혹은 요약을 더 많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1차도 15점, 2차도 15점 해서 과제물 점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두 번의 과제물 15점씩 하면 이 과제물 점수가 30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약하면서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조금 더 복습하고 더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보게 되면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때 그죠? 시험 답안을 잘 쓸 수 있는 준비도 됩니다. 무엇이? 이 요약이요. 중간고사 범위를 요약하고 기말고사 범위를 요약하니까 그것은 중간고사 대비도 되고 기말고사가 대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코로나 사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오프라인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그것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아무튼 구체적인 방침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교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담당 교수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 수강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오프라인 시험이 쉽지 않다는 정도만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하고 그것도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과제물 세부 지침이나 세부 공지사항은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그때그때 다시 자세하게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과제물이 1차 과제 15점, 2차 과제 15점 해서 30점이 되고요.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 시험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과제물로 대체될지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30점, 30점입니다. 출석 20점입니다. 지금 현재 동영상 강의 진행은 블랙보드 상에서 동영상을 화요일 수업 75분, 목요일 수업 75분 이렇게 두 개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동영상 두 개를 일주일 간격으로 출석 인정 시간 내에 수강을 하면 동영상을 다 이렇게 수강을 하면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가 형성되는데요. 현재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지각은 이게 그래서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결석 1회당 1점 감점입니다. 그래서 출석 10점이니까 자기가 동영상을 하나라도 일주일에 두 개가 올라가는데 하나를 안 듣게 되면 1점 감점이죠. 일주일 내내 두 개 다 안 듣게 되면 2점 감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체로 동영상이 총 16주 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14주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14주 매주 두 개씩 올라가니까 24번의 그죠? 우리 동영상 수강 횟수가 되는데 24번 중에 한 번씩 결석할 때마다 1점씩 감점되면 총점 10점까지만 감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리 결석해도 더 감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걸 한 가지 우리 학생들이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공지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블랙보드에도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우리 수강생들이 알아야 되는 이제 출석 제도 중에 출석 미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학기 전체 수업 일수 중에서 3분의 1 이상 결석하게 되면 뭐 과제물이든 시험이든 다른 점수하고 상관없이 출석 미달이 되어서 과락이 됩니다. 즉 F가 나옵니다. 그럼 3분의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6주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다 합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32회잖아요. 32회 중에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2번? 12번부터는 F가 된다는 겁니다. 결석을 10점까지는 감점이 되고요. 12번 이상 결석하면 F가 됩니다. 출석 미달로 3분의 1 이상 결석이 되니까요.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결석 1회당 1점씩 감점되는 것은 10점까지만 감점되지만 12회 결석하는 때부터는 F가 된다.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출제 경향인데요. 이건 이제 오프라인 시험일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진도 계획입니다. 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강의 소개이고요. 1주에 화요일, 목요일 2번 수업이죠. 2주에도 2번 수업입니다. 3주에도 2번 수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6주까지 지금 하나의 테마, 시학과 수사학이라는 테마, 논정의 수사학이라는 테마, 정신분석 비평이라는 테마 이것을 각각 2주씩 그러면 한 주에 2번 수업이 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 하나의 테마마다 총 2주씩 4번의 수업을 통해서 진도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까지 3개의 단원을 진도를 나간다. 그리고 과제물이 이 6주 차까지 과제물 마감이 되면 그 과제물에 대해서 요약 부분이 있고 자기 의견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의견을 중심으로 피드백합니다. 모든 수강생들의 과제물에 대해서 피드백하기는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선별해서 그죠? 조금 더 잘된 과제물의 피드백을 이 7주차 2번의 수업, 화요일 수업, 목요일 수업 2번에 걸쳐서 하고요. 8주차는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프라인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제물로 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이후에는 또 역시 벤야민의 언어 철학 2주
그다음에 멜랑콜리, 멜랑콜리의 문학 비평과의 접목. 그죠? 그다음에 가라타니 고진의 비판적 검토. 비판적 검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가라타니 고진이 굉장히 획기적인 주장을 했는데,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그의 주장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한 다음에 그걸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이제 이 단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세 개의 테마를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한 후에 역시 14주차에 2차 과제물 마감이 됩니다. 그 제출된 과제물을 역시 선별해서 15주차 화요일,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피드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의 사례를 지난 학기 경험에 의하면 오프라인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시험만으로 이 8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과제물로 시험이 대체가 되면 화요일, 목요일 수업 중에 한 번만 인정이 됩니다. 그 과제물이요. 과제물로 대체하는 것이요. 그래서 시험이 과제물로 대체되면 중간고사 기간 중간에 한 번은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과제물 피드백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셈이겠죠. 혹은 뭐 진도에 따라서 이 과제물 피드백을 적절하게 7주와 8주차 한 번 화요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말고사가 과제물로 대체되면 화요일, 목요일 수업 중에 한 번은 동영상 강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수업 일수를 잘 맞추기.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지침을 세운 것이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랙보드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 강의 정보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자료실에도 그리고 과제물란에 과제물 1차 과제, 2차 과제 제출합니다. 알겠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나중에 다시 이 공지사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자기가 받은 점수가 그대로 자기 점수가 됩니다. 자기가 받은 점수란 것은 아까 배점, 평가 기준에 의해서 과제물 3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출석 10점에서 총 100점 중에 자기가 86점 받았다 그러면 86점이 자기 점수 되는 거. 이것이 절대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86점이면 절대평가로는 B뿔이죠. 92점이다 그러면 절대평가는 A를 받습니다. 95점부터는 A뿔이고요. 그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절대평가 기준에 의해서 88점이면 B뿔이 되죠. 그죠? 그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은 국어국문학과 전공 과목들은 다 절대평가로 지금 현재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는 이걸 채택하고 있는데요. 매 학기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데 최종 점수 산출 결과 전체적으로 수강생들에게 상대평가가 유리하면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비율이 허용하는 최대한 상향 조절한다. 이런 제도를 내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는 수강생들한테 이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가 유리한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겠습니까? 자, 상위 35%까지를 A 이상 주는 것이 상대평가 기준입니다. A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A와 A를 35%까지 주는 것입니다. 상위 35%. 그럼 이제 다들 수강생들이 다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뭐 예를 들면 7, 80%가 A 이상이다. 이러면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유리하죠. 다 A나 A+를 받으니까요. 자기가 받은 점수 그대로 상대평가 적용하지 않고 절대평가 받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포가 A 이상이 예를 들면 상위 뭐 한 20%다, 15%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B와 B풀, 그 다음에 C와 C풀, D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면 오히려 상대평가를 해서 점수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상위 35%까지를 A 이상 주고 나머지 35%를 또 B 이상 주고 그 나머지는 C뿔 이하입니다.
이게 상대평가 비율입니다. 근데 그 허용하는 비율 내에서 최대한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상위 35%까지를 A 없이 다 A를 주는 것이 최대한 올려주는 겁니다. 상대평가 비율 내에서 최대한 올려주는 거. 그러면 전체 100명 중에서 35등 안에만 들면 A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내가 정해서 일관된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부터 70%까지를 B 이상을 주게 되는 것인데 상대평가는요, 이제 B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10뿔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10뿔을 받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최소 점수도 정했고 외국인 학생까지 많이 수강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의 점수도 좀 고려해서 최소 점수 이하로는 F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소 점수조차 안 되는 학생에게 10%를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학생들의 점수가 학기 말에 다 나오고 나서 이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그리고 우리 강의 계획서에 이 담당 교수의 정보도 연구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이 정보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을 주로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소개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이 강의 소개 오리엔테이션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둘째 시간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도 있고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첫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기 오늘 동영상 녹화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질문이? 우리 현대비평론 한 학기 강의와 관련해서.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예. 그러면 질문이 있는 경우에 우리 블랙보드를 또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블랙보드 상에 Q&A, 즉 학생들의 수강생의 질문과 담당 교수의 혹은 조교의 답변, Q&A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롭게 언제든 질문을 올리면 온라인상에서, 즉 블랙보드상에서 답변을 할 수 있고요. 또 거기는 이제 다 수강생들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그런 질문 게시판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면 내 이메일로 또 질문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대비평론 첫 시간인데요.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한 학기 강의 계획을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